자, 강의 시작해 볼까요? 이제 시험이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뭐 여기 3학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통 다 다르잖아요. 저도 뭐 시험 공부 오래 했지만은 뭐 저기 저번 주에 팔모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또 뭐 성적 같은 거 객관식 같은 거 채점해 보시면 뭐 그렇게 성적이 뭐 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비해서 뭐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게 특히 뭐 주관식, 객관식 다 기록형까지 한꺼번에 보는 시험이라 단기간에 이게 확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뭐 실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성적이 잘 나와서 또 뭐 용기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뭐 2차 시험을 5번 봤거든요. 예전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1차를 붙으면 이제 다음에 1차 면제돼서 그 다음에는 2차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제 처음에 1차를 붙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공부해서 2차를 보는데, 이제 변시는 뭐 객관식, 주관식 다 한꺼번에 보니까 또 그런 거하고 좀 상황이 다르지만, 저번 주 이제 팔목 끝나고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잘 몰라도 뭐 제 연락처가 공개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문자나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연락을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2022년이잖아요. 제가 처음 1차를 붙은 게 2000년도거든요. 2000년에 처음 1차를 붙고 이제 그 다음 2001년도에 이제 2차를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또 1차 시험 자체를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뭐 해거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003년도에 1차를 붙고 이제 2004년도에 다시 2차를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최종 2005년도에 이제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1차를 처음 붙고 제가 뭐 1년 공부해서 1차 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공부하다가 이제 1차를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시험 떨어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 뭐 안 좋은 일은 계속 겹치잖아요, 보통은. 근데 문제는 2004년도에서 이제 2005년도로 바뀌면서 이때 사법시험에 뭐가 이제 그 제도가 바뀌었냐면 1차 시험에 토익이 도입됐어요, 토익.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1차 시험 선택형, 이제 우리 저 옛날에 사실 때는 이제 객관식 1차에서 보면 이제 뭐 제2외국어나 영어 뭐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시험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뭐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영어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뭐 저기 군대를 카투샤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과락을 맞고 뭐 이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2외국어로 이제 프랑스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사시 공부를 하려고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출력해서 보니까 영어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40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40점을 넘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어를 출력해서 봤더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시험 봐도 한 70점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헌민형에서 고득점 하면 되기 때문에 제2외국어는 전략적으로 한 뭐 60점, 70점만 맞아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제 영어 하지 말고 이거 해라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어를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뭐 교양 영어 학점 따려고 하는 거 말고는 뭐 해본 적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2004년도에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2차를 네 번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월달에 2차를 보고 이제 10월에 발표가 나거든요. 10월 2차 발표가 나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은 보통 다음 연도 2월에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보통 6월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발표를 기다리면서 토익 점수를 따죠. 그러니까 토익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까. 근데 뭐 귀찮고 뭐 번거롭고 또 저는 또 영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LC, RC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 토익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뭐 원서 접수해놓고 시험 보러 안 가고 뭐 이렇게 미적미적 하다가 나름대로는 또 붙을 거라고 또 예상은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때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 10월에 발표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시험을 보려면 토익 점수가 있어야 원서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토익을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토익 시험, 그러니까 탭스하고 토익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탭스 한번, 토익 한번 남았더라고요, 시험이.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탭스는 시험 보러 가서 뭐 말도 안 되는 점수로 떨어졌고 뭐 점수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토익이 마지막 한 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월쯤 뭐 시험이 11월쯤 본 것 같은데, 그때 시험을 봐야 이제 원서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토익 시험을 보러 이제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 물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공부해갖고 시험장에 갔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에 처음으로 토익 시험을 보러 간 거죠. 그러니까 토익 시험이 뭐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쉬는 날에. 그래서 이제 어떤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 시험을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시험 보러 가가지고 시험 장소를 지금은 뭐 저기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뭐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어딘지. 근데 그때는 인터넷 그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전이란 말이죠, 이때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어디 중학교로 갑시다 했는데 기사님이 거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 헤매다가 이제 뭐 이제 시험장에 이제 가지 못할 정도가 됐었는데 우연히 이제 어떻게 도착을 했어요, 시험장에.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전이 상실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시험도 이만큼 떨어지고 뭐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토익도 도입됐고. 근데 뭐 토익 공부 한 달에 갖고 그때 저희 700점이었거든요. 700점을 넘어야 사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700점이 쉬운 점수가 아니잖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갖고 이제 거의 뭐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또 시험장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늦게 들어갔고 있는데, 이제 그 학교 이렇게 이제 교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창가 쪽 맨 이쪽쯤에 이제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옆에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그 시험장이니까 이렇게 자리 배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서랍에 있는 책들 다 여기다 꺼내놨던데, 근데 우연히 여기에 보니까 뭐 저기 거기 뭐 중학교였는데 중학교 이제 교과서가 아닌 뭐 이렇게 뭐 수필지 같은 게 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 이 책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이분이 지금 이제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지금 한동대학교 저 밑에 있는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인데, 이제 뭐 이분 아시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 뭐 예전에 뭐 저기 TV에도 나오시고 요즘도 나오시고 하시던데,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전신 화상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의 이제 책이 그때 이제 막 유명해서 저도 책 이름은 들어갔었는데 그 책이 이제 옆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뭐 시험 보기 한 20분 30분 전이니까 이제 감독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펼쳐봤는데 뭐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 당하셔서 이제 전신 화상을 입고 뭐 그런 걸 극복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 사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 뭐 한 1분 2분 되는 순간에 이제 책을 이렇게 막 넘겨보면서 봤는데, 그 책을 보는 순간 그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맞았던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왠지 모르게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순간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찌됐건 그래도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순간에 이제 감독관도 들어오시고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그 만화책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 얼굴이 있으면 이제 귀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 NCRC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딱 이제 370을 맞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74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토익 시험을 본 게 이건데, 그래가지고 그 성적표 이제 기념 삼아서 가지고 다니다가 제가 사무실 옮기면서 잊어버렸는데, 분실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그래갖고 저기 11월달 그 점수 한번 가지고 이제 2월달에 시험을 보고, 근데 그때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토익 시험 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1차 시험 보고 2월달에, 그다음에 이제 6월달에 2차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1차를 2번 붙었으니까 1차 지금도 뭐 제가 뭐 헌법이나 형법 논지 뭐 한 10몇 년 넘었지만 이제 뭐 지금부터 공부하라고 하면 이제 그 요령이라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1차 붙었을 때 생각이, 그러니까 2003년도 1차를 2번 붙으니까 두 번째 붙으니까 이제 1차는 딱 한 달만 공부하면 붙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1차를 붙고 이제 2차 시험을 최종 합격을 했는데 2005년도에. 그럼 이제 요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그때 그 짧은 한 1분 2분 동안에 봤던 이 책의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힘이 돼서 뭐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끔씩 뭐 이때 생각이 이제 나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지난주에 막 이렇게 여러분들 팔모 볼 때 저도 이제 이제 팔모 볼 때 수업이 없으니까 뭐 휴가 겸 뭐 그다음에 뭐 진모 작업 겸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연히 이제 서점에 갔는데 이분이 또 요번에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뭐 수필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내용들의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그때 사고 나고 이제 뭐 외국 유학 가서 학위도 따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뭐 하면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이제 이분이 책을 내신 걸 보고 이제 한 권 사가서 다시 읽어보면서 이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요즘 보통 뭐 메일로 많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이제부터 좀 공부를 다시 해보자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발표하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작년하고 별로 달라진 거 없고,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시험 떨어지고 나면 문제는 저도 이제 많이 떨어져 봤지만, 문제는 내가 떨어진 거는 이제 용납을 하잖아요. 내가 뭐 부족하고, 하여간 뭐 합격한 사람도 부족한데 떨어진 사람은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해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못했고 뭐 해서 떨어진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보다 못한 애들이 붙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니까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2차 시험 여러 번 떨어질 때도 보면, 아니 분명히 쟤는 나보다 성적도 안 좋았고 평상시 시험 보면 하고 오히려 내가 뭐 가르쳐주고 막 이랬는데 쟤는 붙고 나는 떨어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4월 말 5월 초에 이제 시험 떨어지고 바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또 오면은 한 몇 달 벌써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억울함이라든가 각오 이런 것들이 좀 해이해질 때가 됐고, 그래서 또 다시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 하시다가 다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슨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토익 시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접수만 해놓고 계속 이제 미적거리다가 시험 보러 안 가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토익 그 경험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도 뭐 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이제 뭐 5만 가지 짓을 하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근데 시험장에 앉아 있을 때는 거의 이제 이제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토익을 잘 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분의 책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1, 2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일 텐데,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8, 9, 10, 11, 그러니까 12월까지, 뭐 1월은 어차피 시험 보는 거니까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5개월이면은 뭐 합격, 불합격을 수십 번 좌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권자 대위권이고 뭐고 취소권이 뭐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제 커트를 한 900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900점 기준으로 보통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800점대 후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00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900점 이상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작년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사실 그냥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850점 맞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600점 맞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850점 맞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말 그대로 확률이고, 그럼 이제 각각의 이제 이 850점 맞은 사람이 10명이 있고, 그다음 600점 맞은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아무래도 850점에서 합격할 확률은 당연히 높겠죠. 근데 600점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붙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600에서 900점을 올리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년 보면 저도 이제 1회 변시 때부터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졸시가 안 돼가지고 몇 분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졸시를 탈락을 해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졸시도 안 됐고, 그러니까 변시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졸시랑 변시를 한 번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붙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상담을 오실 때 보면 두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서 답정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당신이 동의를 해달라. 그래야지 내가 이제 뭐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모르겠으니까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하겠다. 근데 이분은 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졸시를 떨어질 정도의 실력이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강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졸시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졸시가 안 됐으면 어느 정도 실력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거의 시작을 한 거죠. 그 1년 동안에. 근데 이제 그래서 딱 하면서 매일
그 목표량을 정해주고, 그래서 그 목표량을 달성한, 뭐 물론 다 달성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달성하면 그만큼의 이제 그다음 또 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분한테도 이제 이제 제 강의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암기장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장 교재하고 강의가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를 했는데, 이거를 1년 내내 그 1년 좀 뭐 종합반 했으니까 제가 계속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10번 가까이 들었어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동영상을 막반에 듣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강의가 11월에 거의 끝나고 이제 12월에 강의가 없으니까 이때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 열어가지고 그냥 계속 뭐 노래 듣듯이 틀어놓고 이제 책 보고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하고 보니까 자기가 뭐 민법 암기장 강의만 해도 한 거의 10번 가까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거의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외우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면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객관식 문제 지문 같은 거 볼 때.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니까 이제 졸시가 안 된 분이 한 번에 그냥 변시를 붙더라고요. 그때 그분도 뭐 한 900대 중반은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면, 물론 이제 그 어차피 뭐 시험이라는 게 100명 앉혀놓고 뭐 100명을 뽑는다고 해도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100명 앉혀놓고 여기서 100명 뽑는다고 해도 40점이 안 되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어차피 과락 있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그만큼 노력하면 지금부터 충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600점이든 800점이든 각자 나름대로의 그 성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5개월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에 그 당락이 좌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뭐 혼자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뭐 그런 분들까지 제가 뭐 할 건 아니니까, 여기 오신 분들, 제 강의를 믿고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때 시험 보고는 이제 사람이 간사하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이분이 또 새로 책을 내신 걸 보고 그 옛날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 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뭐 시험에 보면 뭐 붙은 것보다 떨어진 횟수가 더 많고, 그러니까 지금 2005년대 시험 붙었으니까 뭐 십몇 년 지났잖아요. 십몇 년 지나도 가끔씩 꿈을 꾸거든요. 막 시험장 가는 꿈을 꿔요, 저도.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막 문제가 막 문제가 한 바닥인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읽지를 못하게. 뭐 그래서 막 땀 흘리다 깨고 막 악몽 꾸고 뭐 그런 것들을 가끔씩 꾸거든요. 그냥 물론 횟수가 지날수록 좀 빈도가 적어지긴 하지만, 뭐 저는 또 강사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가끔 이제 주변 동기들 물어보면 아직도 뭐 자기들도 가끔씩 시험 보는 꿈을 꾼다, 이제 뭐 이렇게 긴장하고 이러면, 왜 남자분들 뭐 군대 끌려가는 꿈을 꾸잖아요, 가끔. 그래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장 끌려가는 꿈을 꾼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가끔 보면 뭐 이렇게 채점이 잘못돼 갖고 다시 시험을 가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식의 꿈을 꾸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저도 가끔씩 꾸긴 하는데, 저는 뭐 또 수험생들 많이 접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첫날이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고 오셨을 텐데, 좀 더 각오를 다지시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고, 5개월이면 충분하잖아요. 충분하고 합격하는데 충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꿔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자, 그럼 이제 진무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90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민사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선택형과 관련해서는 변시 기출이 있죠. 변시 기출. 제가 이걸 항상 매년 이제 얘기하지만, 그리고 올해도 얘기했었지만, 변시 기출은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그것까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변시 기출 이제 총 11년도에서 이제 770문제가 있잖아요, 민사에. 그러니까 변시 기출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복습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모든 국가 시험은 이제 상중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 난이도가. 그러면 하가 한 20% 돼요. 그다음 중이 50%, 그다음 상이 30%.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가시험의 객관식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출제 들어가면 문제별로 상중하 난이도를 다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문이 이 지문의 근거가 어딘지, 뭐 판례면 판례 번호, 뭐 교과서면 어느 교수님의 교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근거까지 다 달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결국은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형 지금 70문제인데 민사에 최소한 50문제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제 45에서 50문제 정도는 맞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한 50문제, 그 다음에 공법하고 형사 한 30문제씩 해가지고 한 110개 정도, 그러니까 105개에서 110개 정도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점수죠. 그래서 물론 이제 100개 뭐 90개 때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민사는 45개에서 50개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하 부분은 이거는 그냥 혼자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문 문제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혼자 읽어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중하고 상에서 결국 이제 중도 난이도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 50% 중에서 한 상 20%, 30% 이렇게 나누면 요 문제란 말이죠. 요 문제를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50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대부분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변시 기출을 진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화 때도 뭐 저기 사례 공부하고 이러냐고 변시 기출 못 보고 이런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변시 기출을 보면서 이제 아는 지문은 지우고 모르는 지문 체크하고 이해 안 되는 건 와서 질문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체크해갖고 와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셔가지고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변시 기출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으로 나갔잖아요. 이게 지금 뭐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해가지고 총 240문제인데 분량으로 치면 240문제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지금 제가 1회 변시 때부터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책이 지금까지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됐고 초창기에는 진도별 모의고사 이게 프린트로 나갔는데 프린트로 나가면 보기가 싫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저도 그랬지만 이게 뭐 한 장씩 뜯어지고 하면은 막 이렇게 또 하고 뭐 스프링을 묶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책으로 냈는데 뭐 4판이니까 이제 4년 전부터 이제 책으로 묶었죠.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지문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혼자서 보긴 좀 어렵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뭐 그 법전형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갖고 오셔가지고 법전형 문제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학원을 다니고 진모를 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변시 기출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만 보면 돼요. 요거만이 아니라 이것도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일순화 때부터 얘기했지만 법전형 모의시험 선택형은 제발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풀어보고 중요한 지문들, 그 다음에 출제될 만한 지문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법전형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시 기출하고 이거 보기도 이제 진모 문제 보기도 벅찰 테니까 이것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보시면 법전형 문제 안 봐도 되고, 어차피 법전형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들은 다 변시 기출하고 제가 다 집어넣었고, 그다음 이상한 문제들은 그 해설도 이상하고, 그다음 문제 자체가 약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다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형은 변시 기출 보시고, 그 다음 변시 기출도 어차피 뭐 770문제 중에 한 40% 적게 잡아도 한 40%는 아는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털어내고,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은 체크하셔가지고 오셔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뭐 미소상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책으로 나갈 텐데, 뭐 미소상법이 뭐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민법은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뭐 한 560페이지 정도 뭐 되는데, 하여간 이제 그 강평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선택형 책에 이제 정리된 판례들 중에서도 사례 기록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보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첫 시간에 이제 사례형 해설을 하고 중간 쉬었다가 이제 선택형 해설을 하는데, 그럼 보통 선택형 해설할 때도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형 사례형만 듣고 이제 선택형 할 때 집에 가시는데, 그 1시간 정도 안에 그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으로 정리됐지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제가 사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형 중에서도 이런 걸 사례랑 기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들으셔야지 분량이 줄지, 혼자서 보려고는 안 봐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동영상으로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다 그거는 저도 수험생이었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강의 같은 경우 1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매일 1시간씩 드라마를 본다고 해도 그거 보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또 뭐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뭐 3시간짜리인데 3시간짜리 영화 뭐 영화 거의 2편짜리인데 그 매일 2편 보라고 하면 사람이 못 본단 말이죠. 그나마 뭐 영화는 재미라도 있지 이건 뭐 재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앉아서 수업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꾸 이제 예외를 두지 말고 이제 앉아서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이 저도 뭐 수험생 때 그런 게 있었지만 중도 탈락률이 제일 높아요. 중도 탈락률이.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끝까지 붙어 있으면 이제 버티면 붙는 건데 그걸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인원들 중에 나중에 마지막 과목이 뭐예요? 헌법인가 행정법 갈 때 몇 명이 남아 있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 있으면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뭐 많이 떨어지고 여기서 뭐 떨어진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뭐 그랬지만 결국 뭐 1,700명, 1,800명이 붙는 시험이잖아요. 막 3,000 몇백 명이 시험 봐가지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한 기술과 뭐 기술과 뭐 어떤 특별한 요령이 필요한 시험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당사자들한테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시험 계속 떨어질 때는 이제 도대체 이 시험을 뭐 어떻게 해야지 붙는 건지 뭐 붙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붙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별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3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3 때 했던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조씨 그 떨어진 분은 그런 분이 한 2-3분 있었거든요. 매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이제 그분은 진짜 자기를 깨끗하게 오픈하고 나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봤죠. 그러면 이제 암기장 강의 열어주면서 그럼 이제 10회니까 하루에 한 개씩 들어가지고 열흘이 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듣고 오는 거예요. 듣고 오고 중간중간에 그러면 그 확인했다는 거 뭐 카톡으로 보내든 메일로 보내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동영상 강의 그 뭐 10회짜리를 10번 이상 10번 가까이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 10번 보면 보겠어요 그거? 못 본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하니까 되는 거니까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 말씀드린 대로 변식 기출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진도별 모의고사만 보시면 저 50개 넘는 데는 뭐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법정의 문제는 제발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서 제가 이제 보통 한 1시간 정도 강평을 하는데 1시간 안에 다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사법 전체 다, 그러니까 민소상법은 다 풀 수 있는데 민법 못 하기 때문에 민소상법 끝나고 이제 형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형사 들어갈 때 저녁 시간에 저녁에 이제 천사반도 있고 하니까 뭐 시간은 좀 조절될 수 있을 텐데 한 7시부터 8시 정도까지 해서 이제 이제 보충 강의로 좀 할게요. 그렇다고 뭐 이 강의 때 부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자세한 거 나중에 뭐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그 형사공법 나갈 때 또 민사 안 보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또 따로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안 하니까 와서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뭐 자세한 건 좀 구체화되면 이제 따로 뭐 공지라든가 그렇게 할게요. 일단 뭐 이것 때문에 또 뭐 부실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이제 수업을 충실히 들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택형에 정리된 판례들 중에서 사례 기록 올해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래서 이제 사례형 강평만 듣고 집에 가지 마시고 들으시라는 거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선택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셔서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걸 뭐 실전용으로 푼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공부하는 교재 삼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중요한 판례들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문제를 뽑아서 회차별로 의심 문제를 한 거니까 뭐 해설지는 따로 안 나가고 고책으로 가름하면 되니까 이제 그거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강평 시간에 중요한 질문들 위주로 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가 문제인데 뭐 사례 기록은 어차피 뭐 형식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례형에서도 그렇고 뭐 결국은 이제 그 중요한 쟁점들을 선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신모 1회 문제에서 제가 냈던 게 이제 비법인 사단의 대표권 제한의 문제인데 그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와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법인 사단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사례형으로 안 나올 확률이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법인의 문제를 집어넣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선별해서 회차별로 사례형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100점 기준으로 실제 변시에서는 6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2문이 보통 6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1문은 150점이니까 한 9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회차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도 한 6문제 내지 7문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항으로 치면 7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량은 실제 변시보다는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변시 100점 기준에서 물리적으로는 100점이지만 한 120 내지 130점 정도는 돼요. 제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시험 보는 거하고 실제 변시에 시험 보는 건 다르잖아요. 실제 변시에서는 뭐 이틀 지나고 하루 중간에 쉰다고 해도 그 뭐 쉬는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 시험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점 보는 게 크게 그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변시보다는 양이 많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짧은 진도 안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넣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들 제 나름대로 판단해 중요한 건 다 집어넣다 보니까 양이 좀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터무니없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서 일단 복습하실 때 제가 출제했던 쟁점들 위주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뭐 중요한 것들이 사례로도 나오고 기록으로 나오고 하니까 제가 올해 강의 계획서는 뺐고 매년 강의 계획서에 이제 적중한 문제를 막 싣고 그래가지고 강의 계획서가 막 뭐 10페이지, 20페이지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어떻게 강의하겠다고 진도만 쓰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출제해서 문제 만들었던 건 다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사례형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선택형도 보면 기존의 변시 기출 중에서 한 30-40%는 그대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사례 보통 전체적으로 상법까지 치면은 뭐 한 20문항, 맥시멈 잡으면 한 20문항 정도 나오잖아요. 문제 숫자로 치면 한 18문제에서 뭐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기존에 변시에 출제됐던 쟁점이 이제 변형되어서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나왔던 쟁점이 다시 나오는 문제가 한 2-3문제가 있어요. 매년 보면. 근데 이거 맞추려고 뭐 변시 변모 문제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 변시 변모만 봐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면 뭐 누가 떨어지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택형도 변시 기출만 보면 된다. 그거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변시 기출에서 나오는 문제는 30-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올해 변시 매년 변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시에 출제된 선택형만 보더라도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변모에서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다 여기다 제가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도 변모 문제는 버리고 이거 보시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시 모의고사 선택형 문제 1년에 지금 3번씩 보니까 그 민사만 해도 210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이면 2000 몇백 문제인데 그 중에서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판례들이 변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여기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도 변모는 제발 버리고 이걸 열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설 위주로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도 기존의 기출 중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기출 문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양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직업이 강사니까 나름대로 뭐 네트워크도 있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누가 내년에 출제로 들어갈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요. 저도 이제 학교 경영 교수도 하고 뭐 이거 학회도 있고 뭐 하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찍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변시 11회 변시 중에 사례형 기준으로 하면은 기존의 변시에 나왔던 문제 중에 나온 문제가 2문제가 있단 말이죠. 2문제. 그래서 뭐 2문제가 뭐냐? 상속에서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하는 거하고. 그래서 상속에서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 이거 한번 나왔었잖아. 이게 4회인가 시험에 나오고 18년도 이제 4회 변시에 나오고 그다음에 18년도 변시 모의고사에 나오고 올해 사례로 나왔잖아요. 이거 작년에 제가 진모할 때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면책적 채무 인수 되는 거 상속 포기와 관련해서 면책적 채무 인수 되는 거 이거 출제될 수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작년에 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예비적 공동소송 민소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변시에서 나왔었고 변모에서는 몇 번 나왔었고. 그래서 이 2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던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문제 나왔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소화해갖고 내 거로 만드냐의 차이지 뭐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합격과 불합격은 여러분들 얼마큼 제가 드리는 자료를 정리해서 소화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강사가 정리해 준 것들을 가지고 내 거로 소화를 시키고 이해 안 되는 거 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쟁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올해 그 가족법에 나왔던 860조 1014조의 문제는 이건 제가 1회 변시 때부터 찍었던 거예요. 암기장 초판 낼 때부터 있었던 건데 올해 사례로 나왔잖아요. 올해 사례로. 그래서 작년에는 엄마가 사망해가지고 했던 사안들 뭐 그런 것들 올해인가 작년에 하니까 기록형에 나오고 올해 사례형으로 이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1순환 때부터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례형 맥시멈 잡으면 한 20문제 정도 나오는데 20문제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1순환부터 그러니까 강의반 기준하면 첨삭반 기준하면 1순환, 2순환 그다음 나중에 전범위까지 가는데 그렇게 사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보고 제가 드리는
이제 천사판 기준으로 일순환 그다음에 진모 마지막 전범위 문제만 봐도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15문제는 그대로 나와요. 그 쟁점이. 근데 그거는 뭐 그동안 제가 다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예요? 기록형의 금액까지 똑같이 맞췄잖아요. 8천만 원 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사례 내면서 이거 기록형 나와도 똑같으니까 이게 연대체험에서 일부 면제했을 때 7천만 원 면제 중 답이 8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 8천만 원 그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그대로 맞췄단 말이에요. 이건 뭐 그냥 재수로 맞춘 거지만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이걸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일순환부터 따라오셨던 뭐 종합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단과로 오시거나 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순환께 이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개별적으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저하고 상담을 하시든가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진모 문제 회차별로 한 6문제, 7문제 정도 나갈 테니까 일단 그게 그 해당 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최신 판례 오늘도 보시겠지만 최신 판례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그 오늘 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사자 확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기 착오 뭐 강박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시고 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이라는 게 워낙 양이 많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남들은 뭐 사례만 보는데 나는 선택형까지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노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에 한 1분만 일찍 나와도 10분 일찍 도착하잖아요. 그거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수험생이라는 게 뭐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런 상황인데 뭐 저도 겪어와서 알지만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그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준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 1차를 붙고 저희 선배가 그때 이제 뭐 사실 거의 수석급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 그래서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자기는 그때 이제 뭐 학원을 다 다니니까 그러니까 학원도 그때는 이제 사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비순환, 일순환, 이순환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총 4순환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4순환 동안 답안지를 한 번도 안 빼놓고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자기도 누구한테 이제 선배한테 들어서 한 거지만 그러니까 2차 시험 뭐 사실은 이제 1차를 붙으면 2차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관식 시험에서 이제 매일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 답안지를 뭐 절대로 안 빼놓고 무조건 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뭐 그 다음날 써서라도 내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다는데 그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이 실천하려고 했죠. 좀 늦게 붙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이제 6문제, 7문제면 못 쓰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4문제, 3문제, 4문제라도 써서 자꾸 내라는 거죠. 내고 해야지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채점평하고 이제 뭐 그 통계표 나가면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답안지 내는 인원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도 이제 안타깝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쓰기 싫어서 안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안 내고 이런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하셔야 되니까 답안지는 무조건 내고 뭐 몸이 아파서 못 오면 늦게라도 내셔야 돼요. 늦게 혼자 시험 봐서 내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해요. 그러면 충분히 제 뭐 암기장에 있던 걸 가지고 이제 일순환 때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뭐 전범위 이런 것들 하면은 충분히 매년 그랬으니까 매년 뭐 그럼 이제 매년 이제 그 뭐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15문제 정도는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로 안 만드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선택형에서 강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형 그 강의할 때 집에 가지 말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은 사력에서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기록형은 뭐 주말에 하니까 그때 기록형에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제 열심히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 의문 나는 건 좀 체크하셔가지고 몰아서 질문하시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사례부터 나가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쓸데없는 얘기하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사례 1시간 하고 그다음 한 중간에 한 15분 쉬고 선택형 한 1시간 조금 정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해설지 2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권리 주체에서는 이제 자연인 부분은 일순환 때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뭐 따로 하진 않고요. 이제 법인에서도 이제 그 단체에서는 이제 법인, 비법인 사단 조합 부분인데 일단 비법인 사단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올해 변시에 크게 사례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이 사례로 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물론 이제 중요한데 그건 이제 선택형에 정리해 놨으니까 선택형 대비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법인도 이제 법인은 사실 법인의 법률 관계는 상법 주식회사에 다 묻기 때문에 이제 민법 사례로는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도 뭐 민법에서 법인을 묻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 비법인 사례에 나왔으니까 민법상의 문제로서 이제 법인을 본다면 가장 A급 문제가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 시기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형이 한번 출제가 됐잖아요. 선택형의 큰 한 통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선택형 찾아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1페이지부터 뭐 끝페이지까지 보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그냥 메꾸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거 나왔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부분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형 문제 중에 기출됐으니까 이거 풀어보세요. 그럼 복습하실 때 찾아서 꼭 풀어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사소한 차이가 결과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재단법인이 뭐예요? 설립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설립 등기를 했는데 이전 등기는 정한테 갔잖아요. 제3자한테. 그러면 이제 그 견해 대립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학설 대립을 쓸 시간이 없는데 민법에서 학설을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거잖아요. 그리고 선택형에서 그 학설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변신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1시간에 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변신은 1시간에 6문제 나오고, 다른 시험 같은 경우 옛날 사시도 보면 한 4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변신은 1시간에 6문제이기 때문에 학설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중요한 학설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죠. 선택형에서도 학설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8조에 따른 견해, 186조에 따른 견해, 뭐 학설 문제 자체에 물었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셔야죠. 자, 문제 1번에 B 변호사하고 C 변호사에게, 그래서 여기가 B 변호사고 여기가 C 변호사죠. 이제 자신들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의 논거를 정리하여 서면 제출하라고 했을 때 각각의 논거를 서술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 제시형으로 나올 확률이 큰 게, 왜냐하면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후속 논의들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내놓고 A하고 정사의 법률 관계를 논해봐라.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각각의 당사자들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근거 제시형 문제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혹시나 뭐 A하고 정사의 법률 관계 논해봐라, 이래도 이제 이거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B 변호사 입장에서, 즉 재단법인의 사건을 맡은 B 변호사 입장에서는 뭘 주장해야 돼요? 48조를 주장해야죠.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48조잖아요. 그러니까 48조에 의한다는 견해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설립 등기하면 뭐예요? 설립 등기하면 이전 등기 안 하더라도 A가 뭐예요?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소유자. 48조설에 따르면. 따라서 48조설에 따르면 A가 정을 상대로 뭐예요? 정을 상대로 뭐 진정모의 소유 등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자란 말이에요. 얘가 채권자가 아니라 48조에 따르면, 48조설에 따르면. 자, 그래서 오른쪽 로마자 1번 보세요. A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 생전 처분이죠. 그러니까 갑이 사망했다고 유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판단도 잘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사망했으니까 유언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죠. 뭐예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이 설립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언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이 아니죠. 생전 처분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 생전처분 재산 출연했기 때문에 48조 1항에 따라 법인 설립 시 언제 설립해요? 설립 등기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설립 등기가 되면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A 재단법인은 뭐가 된다고요?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48조설에 따르면.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그럼 C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186조를 주장해야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갑이 생전 처분으로 출연한 것은 증여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증여계약이니까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등기를 했다 이거죠. 그럼 이제 각각의 논거를 보면 그 로마자 1번에 2번 올라가셔서 48조 1항이 적용돼야 되는 이론적 논거를 보면, 그러니까 각각의 논거를 좀 기억하셔야죠. 자, 기억번에 48조는 187조에서 말하는 기타 법률 규정이다 이거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래서 니은번에 48조는 재단법인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48조에 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재단법인 측에서 주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 디귿번은 뭐예요? 186조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자, 디귿번에 등기를 해야 물건이 재단법인에게 귀속된다는 견해는 등기하기 전에는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 본질에 반한다.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186조서를 비판하는 거죠. 그랬더니 로마자 2번에 2번 내려가셔서 디귿번 보세요. 48조설의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해요? 디귿번에 출연행위에 의해서 재단법인한테는 권리이전 청구권이라는 채청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 186조설에 따르면은 재단법인은 설립 등기했을 때 채권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디귿번에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재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귿번은 위에 디귿번에 대한 반론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2번에 리을번. 그래서 그럼 48조설에서는 재반박을 뭐라고 해요? 리을번에 출연행위는 물권행위인데 물권에서 어떻게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니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재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출연재산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청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장 자체로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6조설로 가서 보시면 기획번에 48조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던 구민법. 그러니까 이제 현행민법 시행 전에 우리가 일본민법을 썼잖아요. 일본민법은 등기 없이도 이제 그 당사자 의사만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때의 규정이기 때문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으로는 등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번은 이제 뭐예요? 그 위에 48조설의 기역번에 대한 반론이죠. 자, 형성적 효력만을 갖는 규정만이 187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187조의 판결도 형성 판결만 한정하잖아요. 근데 48조는 형성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48조는 187조에서 말하는 기타 법률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디귿번, 리을번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에서 나왔는데 한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다시 또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사례형에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기록형 같은 데서 재단법인 입장에서 이제 청구를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단법인 사건 맡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48조서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우리 판례는 뭐예요? 판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전 처분일 때는 대내관계, 대외관계를 나누죠.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 가셔가지고 3페이지에 각주 1번. 재단법인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48조는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 즉 내부적 결정 기준에 불과해서 부동산인 경우라도 출연자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 설립 등기 외에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부 관계에서는 설립만 하면은 재단법인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단법인이 갑을 상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기록형에서 간단하게 재단법인이 설립 등기를 했는데 갑이 이제 출연자란 말이죠.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안 주려고 해요. 등기 넘겨달라니까 안 줘요. 그럼 뭐예요? A가 갑을 상대로 뭐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끊어서 낼 수도 있잖아요. 기록형에서. 그럼 이제 변해 대립이 있을 수가 없죠. 판례에 따르더라도 내부 관계에서는 A가 재단법인 설립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청으로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뭐 진정명의 소유등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록형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뭐예요? 186조가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때 등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외관계일 때는 결국 이제 186조서라고 똑같죠. 그럼 결론은 판례에 따르면 지금 어떻게 돼요? A의 청구는 기각이 되겠죠. A가 정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는 없다. A는 채권자에 불과하고 정이 이제 소유자니까 그런 형태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법인에서는 일단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의 문제가 이제 비법인 사단의 문제로서 작년에 나왔는데 그건 선택형에 좀 정리해놨으니까 그거는 한꺼번에 그때 좀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민법상 법인은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은 그건 법인뿐만 아니라 올해 나왔던 비법인 사단, 그 다음에 뭐 상법에 가면 계속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법에 또 보실 거고 선택형에 좀 이따 정리한 거 보실 테니까 그걸로 좀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문으로 가셔서 오늘 진도 범위 중에서 이제 결국 이제 의사표시의 문제에서 이 의사표시의 착오, 사기, 강박, 통정, 비진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일단 동기의 착오 문제인데, 자, 동기의 착오란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뭐예요? 결국은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게 동기의 착오구나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못 찾으면 뭐 답안지를 못 쓰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그 해설지 기준으로 세 번째 줄 보세요. 뭐 등등을 제작하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적절한 토지를 알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토지 매입의 동기는 뭐예요? 공장 설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동기의 착오의 문제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쟁점들을 자꾸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동기의 착오 자체를 못 찾으신 분들은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시험을 보시라는 게 그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설사 답안지를 잘 못 쓰더라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복습을 할 때 그게 내기가 되는 거지. 그냥 시험 안 보고 와가지고 가끔 보면 뭐 저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강평할 때 와서 문제 딱 보고 와서 들으면 다 이해가 되죠.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시험 보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자꾸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시험을 보라고 이제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거든요.
해설만 보면 다 알죠. 근데 이제 시험 막상 던져주면 동계착오 자체는 못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적절한 토지를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갑은 을이 소유한 토지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매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갑이 을과 중개사에게 토지 매수 목적을 설명했다. 뭐야? 동기를 표시했다는 거잖아요. 동기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포섭의 문제인 거죠. 그때 중개사가 뭐예요? 알아봐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해줬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했는데 해제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안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기록형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주관식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거냐 이거잖아요. 기록형도 그렇죠. 누구를 피고로 해서 어떠한 청구를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럼 보통 이제 여기서도 뭐예요? 그 문제 마지막 문단에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 효력을 소멸시켜서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싶다.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뭐 기록형도 항상 그거잖아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과를 이제 뭐예요? 소멸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멸을 해가지고 갑은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려고 하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무효 취소 해제를 찾아야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사후적으로 소멸시켜서 자기가 준 급부를 반환, 즉 갑은 이제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등기도 줘야 되겠죠, 동시행관계로. 그러면 소멸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무효 사유, 취소 사유, 해제 사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뭘 주어줬어요? 마지막 문단에 보면 변호사가 상담했는데 변호사나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취소 사유를 찾아야죠, 취소 사유를. 그래서 문제에 갑이 을로부터 매매대금 반환받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에 대해 서술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뭐 취소라고 쓸까 하다가 그냥 빼버렸는데 위에다 이제 그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으시라고. 그럼 이제 취소 사유에 한정해서 보는 거죠. 그럼 취소 사유 뭐 있어요? 민법상 보면 이제 제한능력자. 제한능력 취소 사유죠. 그 다음에 비지의 통정은 무효 사유고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취소 사유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한능력 아니잖아요. 뭐 설문에서 뭐 미성년자 이런 말이 안 나왔으니까. 그다음 뭐 강박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착오 문제잖아요. 사기 아니고 뭐 속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착오의 문제란 말이죠. 착오의 문제. 그러면 이제 착오인데 이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X 토지를 사려고 했는데 Y 토지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 매입 목적이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질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기의 착오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 물론 만약에 그 마지막 문단에서 변호사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취소로 가서 동기의 착오로 이제 쟁점을 한정시켰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멸 사유를 찾아봐라라고 하면 뭐예요? 좀 이따 보실 사정 변경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정 변경의 원칙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물론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판례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갑의 입장에서 이 계약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이제 이거 들고 와가지고 나는 이제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게 됐으니까, 근데 을한테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토지를 돌려주고 매매대금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론 구성을 통해 가지고 얘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그 다음에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이런 것들은 주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사례 문제고 기록 문제니까. 그래서 동기의 착오도 중요한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두 단계 목차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인데다가 이게 뭐예요? 쌍방 착오잖아요.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 착오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동기 착오가 나오면 목차를 로마자 2번에 1번, 2번 두 개를 잡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려 쓰지 마시고. 그래서 설문에서는 출제 의도가 그 문제 바로 위에 변호사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정을 시켰기 때문에 쌍방 착오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쟁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 음형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쌍방 공통하는 동기 착오의 문제죠. 그래서 주관적 행위 이초론의 문제인데 그건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예요? 보충적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로마자 2번에 가셔서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 착오에 대한 취급에서 1번 일단 동기의 착오를 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착오는 이제 우리 민법상 뭐예요? 109조에 따라서 중요 부분 중과실이잖아요. 그러면 동기는 중요 부분이 원칙적으로 아니란 말이죠. 동기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토지를 왜 사는지를 일반적으로 모르잖아요. 얘기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일반적인 착오와 달리 취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로마자 2번에 1번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판례는 동기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됨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내용으로 되면서는 충분한 것이지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하셔야 될 게 이런 판례들을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주관식은. 그러니까 자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뒤에 그 예시답안 한 장짜리 실전 답안으로 정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자꾸 외우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전 답안,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거보다도 잘 못 쓰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외워놔야 되니까 뒤에 이제 막판에도 그렇고 이제 그 해설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앞뒤로 한 장에 그 편집이 되도록 한 거니까 요거 뜯어가지고 자꾸 외우세요. 판례 요지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답안 쓸 때는 판례는 이렇다. 그 다음에 판례가 이래서 타당하니까 판례에 따르는 결론이 이렇다. 이게 가장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동기가 표시되어서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는 법률행위 내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쓰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는 일방착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착오일 때는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여기는 쌍방착오죠. 그러니까 매도인 을도 공장 지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그래서 이번에 쌍방착오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각주 3번의 판례인데, 자, 그 객관식 그 교재로 가셔서 32페이지를 펴보세요. 32페이지에 이제 이게 행위기초론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둘 다 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기의 착오랑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민법 총칙에서 중요한, 오늘 진도 중에서 중요한 행위기초론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행위기초론은 객관적 행위기초론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행위기초론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기초론이라는 게 이제 독일에서 나온 건데, 이제 법률 행위기초를 말하는 거죠.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이란 말이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계약을 생각하면 되죠.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 바뀌면 불이익을 입을 당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계약의 효과를 아까 얘기한 대로 소멸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소멸. 그랬을 때 행위기초의 변경이 객관적 행위기초라면 뭘 주장한다고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주장하고, 주관적 행위기초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 착오 문제죠. 그래서 쌍방 공통 착오의 문제죠. 그러면 이제 불이익을 입을 당사자의 구제 방법은 뭐예요? 사정 변경의 원칙으로 가면 계약의 해제권,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관계면 해지권이 되겠죠. 그 다음 쌍방 착오는 아시다시피 착오니까 109조 취소권이잖아요. 취소권. 그러니까 취소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행위가 그 기초가 됐던 사정이 바뀌었는데 그 기초가 됐던 사정이 객관적 사정이냐 아니면 주관적 사정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쟁점이. 그럼 이제 그 교재 32페이지로 보시면 객관적 행위기초로는 사정 변경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판결지 1번에 보면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그 계약의 성립 당시, 기초 당시, 그 당시죠.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해제권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여야 되겠죠.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와서 내용대로 구성력을 인정하면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중요하죠. 기초가 됐던 객관적. 그래서 기초란 객관적에 동감쳐 놓으셔야 돼요. 자, 객관적 사정 변경이지만 기초가 안 되면 또 해제가 안 되죠. 그래서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한 게 객관적 사정 변경이지만 기초가 안 됐다고 봐서 결국은 해제권을 배척한 판례잖아요. 자, 그래서 판결로지 2번에 보면 지자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지에 편입이 되어서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런 게 다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사자가 해제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해제를 판단해 줬단 말이죠. 근데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게 동기의 착오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배점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취소라고 한정을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취소란 말이 없으면 동기의 착오와 사정병에 따른 해제권 이런 걸 다 검토해야 된다. 그걸 이제 목차를 암기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도 토지를 매수했는데 매수할 때는 공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공지로 편입이 됐다. 그럼 객관적으로 사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기초가 아니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정 변경 자체는 맞죠. 근데 기초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서 손해를 입었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신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건 판결 이유를 봐야 돼요. 그래서 판결 이유를 보면
밑줄 친 부분에 원고가 건축 등이 가능한 토지로 알고 당시 객관적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 그게 뭐예요? 동기의 착오잖아요. 목적물을 착오한 게 아니라 동기에 건축이 가능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동기의 착오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제 주장만 했기 때문에 사정 변경 원칙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의 기초가 안 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보면 공개 매각 조건에는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고 매각 후 제한 등이 있을 때 피고 지자체가 뭐예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게 계약의 기초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사정 변경은 맞지만 계약의 기초가 안 돼서 결국은 해지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다음 오른쪽 판례는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해지권도 마찬가지다라고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도 있는데 그건 앞에 지문에 있으니까 나중에 객관적 보실 때 보실 거고. 그래서 오늘 그 이문에서도 만약에 그래서 갑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떻게 돼요? 계약서에 넣어달라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변호사 되셔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계약 체결해서 이제 상담해주고 할 때도 그런 거 계약서 문구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그런 것들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계약의 기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장을 지을 수 없으면 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변호사 돼서 문제지만. 근데 설문에서는 오늘 1-2문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배점이 커지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취소할 수 있다라고 취소 쟁점으로 한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 계약서에 기초가 됐든지 그런 쟁점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이제 제외를 한 거고. 근데 그런 것까지 나오면 이제 동기의 착오, 쌍방 착오 문제뿐만 아니라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문제도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생각하시라는 이런 얘기고. 그래서 행위 기초론이 나오면 객관적 행위 기초에 사정 변경하고 쌍방 착오를 같이 그러니까 그런 목차를 기억하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서 지금은 실전용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뭐 기본서든 뭐든 찾아서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럼 3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번에 주관적 행위 기초로는 쌍방 공동 착오죠. 그럼 판례가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양도세 판례인데, 자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그 30억에 매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양도인에게 양도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이제 A하고 B가 뭐예요? 모두 다 이제 10%가 부과될 줄 생각한 거죠. 그럼 이제 A 입장에서는 30억에 팔면 3억 세금 내면 27억밖에 안 되니까 안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가 야 그럼 내가 계약서에는 30억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33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3억은 세금 내고 너 30억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운 계약서 아니에요. 그 뭐 청문회 할 때 가끔 문제되는 게 실제로는 33억에 팔고 계약서에는 세금 낮출 목적으로 30억에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A하고 B하고 합의해가지고 계약서에는 30억이라고 쓰고 33억을 줬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세액에 착오를 해가지고 양도세가 10%가 아니라 20%가 부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6억이 부과됐단 말이죠.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3억에 추가 청구를 한 거죠. 3억에. 그래서 야 세금이 3억 나올 줄 알고 내가 너한테 33억을 받았는데 6억 나왔으니까 3억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그래서 3억을 줬으면 소송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36억이면 내가 안 샀다. 33억이니까 샀지. 그래서 이제 이 거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A가 그러면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제 A가 이 상태에서 기록형에서 변호사 찾아와서 이렇게 됐다, 사실관계가. 내가 이거 이제, B한테 30억에 팔면 세금이 3억 나올 줄 알고, 이제 27억밖에 안 되니까 못 팔겠어. 라고 했더니 얘가 33억 줄 테니까 계약서는 30억이라고 쓰자. 라고 해서 30억에 팔았는데, 계약서는 이렇게 쓰고 했는데 세금이 6억이 나왔다. 그래서 일단 세금은 내가 냈는데 그럼 얘한테 3억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뭐예요? 의뢰인이 와가지고 기록형 스타일이잖아요. B한테 3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추가로 받게 해주고 안 되면 뭐예요? 내가 받은 33억을 돌려주고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기록형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럼 3억을 추가 청구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계약이 없으니까. 그 추가 청구는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 청구는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멸시키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 취소 해제잖아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럼 무효 사유, 취소 사유, 해제 사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해제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해제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 이제 의사문역자 무효죠. 그러니까 민총 교과서 목자잖아요. 의사문역 무효고 그다음 뭐예요? 비진이 통정. 그래서 무효고 그다음 뭐예요? 103조, 104조 무효잖아요. 근데 이런 사유 없잖아요. 그래서 뭐 폭행이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문역도 아니고 비진이 통정 103조 104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해제는 또 뭐 있어요? 해제는 이행지체. 그래서 해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 다음 불완전 이행, 사정변경, 그 다음 뭐야? 담보책임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지체도 아니고 불능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담보책임의 문제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사정변경. 그래서 사정 변경이 되느냐? 그럼 사정 변경 뭐라고 했어요?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얘네들이 양도세 비율을 착각을 한 거잖아요. 원래 20%인데 10%만 나올 줄 알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 사정 변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둘이 뭐예요? 둘이 공통으로 양도세가 10%가 나올 것이라고 공통으로 착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착오로 가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록형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못하면 주관식 시험이 어려운 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쌍방착오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도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해제 사유 없단 말이죠.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되느냐? 지금 보셨다시피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해야 되는데 기초도 안 됐을 뿐더러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객관적 사정 변경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세금이 10%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20%로 바뀐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20%였는데 얘네들이 착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쌍방 공동착오로 가서 취소권을 주장해야죠. 자, 그럼 취소권으로 가면 또 뭘 검토해야 돼요? 취소권 나오면 109조잖아요. 그래서 착오 취소 109조는 항상 중요 부분 중과실을 검토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목차의 배점이 있기 때문에 목차 누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도 그 5페이지 가셔가지고 해설지 5페이지요. 자, 해설지 5페이지 로마자 3번에 거기 별표를 쳐놓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꾸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오 취소 나오면 무조건 중요 부분 중과실을 검토해야 돼요.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차를 날리면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안 쓰면은 뭐 이제 답안지에 배점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객관식 두 문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목차 암기도 중요한 게 자꾸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중요 부분 중과실의 내용이 뭐 잘 아실 거고, 그럼 사안의 경우 가셔가지고 당연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사실 알았으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공장 설립의 목적이고 중요 부분이고, 그러나 공무원의 답변을 믿었으면 뭐 중과실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얘기로 가는 거고, 그럼 다시 그 뭐야 교재 33페이지 선택형 교재 33페이지에 판례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양도세와 관련해서 결국은 취소 그 33페이지에 보면 판결지 1번에 자 밑줄 친 부분에 매도인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매수인 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매도인이 납부해야 될 세액에 관해서 동일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은 중요 부분이다. 중요 부분에 동감 쳐두시고. 그래서 항상 중요 부분 중과실 이거죠. 그다음 판결지 2번은 객관식 지문에 많이 나오는 판례잖아요. 자, 부동산 양도가 있었을 때 부과될 양도세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더라도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한 착오만이 아니잖아요. 세금이 얼마 부과될지 이것도 착오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 판결 3번에 매도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의 액수가 예상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초과세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만 보면 아까 A가 B를 상대로 추가 3억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있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 그래서 뭐예요? 진정한 의사의 합치는 이게 보충적 해석이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에게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취소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판결 이유를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판결 이유를 보면 자,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된 세액이 액수에 거의 육박하는 3억 7천이 부과됐어요. 원고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되니까 원고가 피고 측이 추가 세금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서 달라고 한 거겠죠. 근데 피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는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다고 다퉈서 원고가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니까 원고가 부담할 액수가 이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 피고가 알았더라도 불문하고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예요? 추가 3억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따라서 결국 원심이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는데 뭐예요? 위법이 없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결국은 취소가 된 거예요. 이 사안도. 그래서 요지만 보고 양도세 판례는 취소가 안 됐다. 이렇게 오해하시고 심지어 사례 같은 경우 보면 A가 B를 상대로 3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취소가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근거 없이 3억을 더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형에 나오면 3억 청구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차고 취소로 토지 돌려줄 테니 대금 돌려줄 테니까 토지 달라 이렇게 가야죠. 이런 구성을. 그다음 34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또 하나는 기부 체납 사안이란 말이죠. 기부 체납.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국가재산이에요. 국유지. 국유지인데 이거를 임대를 하려면 1년에 약 2억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유지를 임대하려면 임대료가 1년에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래서 갑이 여기다가 이제 10억짜리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토지 사용료가 1년에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국가한테 뭐라고 했냐면 5년을 무상 사용하겠다. 그래서 5년을 무상 사용하면은 2, 50, 10억이잖아요. 그리고 5년 후에 이 10억짜리 건물을 기부 체납을 하겠다. 그래서 기부 체납하겠다. 기부 체납이 뭐예요? 행정법상 증여잖아요. 그럼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토지 사용료가 2억인데 그럼 내가 10억짜리 건물 지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쓰고 5년 후에는 이거 국가에 기부 체납하겠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와 이런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이제 그 기부 체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부 체납했는데 갑에게 부가세가 부과된 거죠. 부가세. 보통 부가세 10%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1억을 냈단 말이죠. 세금을 내고. 그러면 갑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지금 10억이 아니라 11억을 준 거잖아요. 국가에게. 결과적으로. 세금까지 냈으니까.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5년이 아니라 5년 6개월을 써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11억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놓고 이걸 다툰 거예요. 그래서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럼 국가를 상대로 내가 6개월을 더 쓰게 해달라라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세금 1억 냈으니까 1억을 주시오라고 하든가, 기부 체납을 취소하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봐야죠. 자, 그래서 사실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고, 그 사실관계에서 마지막 세 줄을 보세요. 원피고는 기부 체납이 부가세 부과 대상인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원고에게 기부 체납 부가세가 부과가 되니까 원고는 일단 세금 납부했겠죠. 그다음 뭐예요? 피고에게 부가세 지급, 그 1억을 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결국은 이제 기각당한 거죠. 그래서 판결지 1번에 보면, 그래서 이 판례가 최초로 보충적 해석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양도세 판례에서도 취지는 보충적 해석인데 이 2006년도 판례가 최초로 보충적 해석이란 말 자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판결지 1번에 보면 쌍방이 계약의 전제 기초되는 사항에 관해서 같은 내용 착오하고 이로 인해서 약정하지 않았다면 착오가 없었을 때 약정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의사를 보충 해석, 그래서 보충에 똥감 쳐두시고, 그래서 보충이란 말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이 판례에서. 보충되는 당사자 의사란 실제 주관적 의사가 아니에요. 자, 주관적 의사 X표 해놓고, 그러니까 보충적 해석은 뭐예요? 법관이 제3자적 시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관적 행위 기초로니까 주관적 의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의 포인트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등등에 비춰서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법관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보충적,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고,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이고, 보충적 해석은 뭐예요? 법관이 제3자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의사를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지 2번에, 그래서 대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가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의 금액은 그 목적물 자체 금액이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국가가 설사 알았더라도 부가세까지 부담해 줄게, 이렇게 국가가 체결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청구 기각을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판결지 2번이 그거죠. 자, 당사자의 진위를 추정해서 수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가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거래 관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줄,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기부체납 재산의 가액이란 공급가액, 저 10억짜리 그걸 말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그와 다른 약정할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는 거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부가세 못 준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부가세 지급 구하면은 청구 기각당하겠죠. 사례 같은 거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갑의 원고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취소하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쌍방의 공통 착오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 부분 중과실이어서 이제 그 요건을 검토해야 되는데, 뭐 실제로는 따져 본다면 뭐 취소가 되기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하여간 그 사례 문제로 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쌍방차고 판례 두 가지니까 오늘 1-2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차고 문제가 나오면 이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 오늘 1-2번은 그 쟁점은 빼고 해서 이제 쌍방차고만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 쌍방차고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셔서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서 이제 얘가 대리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이 뭐냐, 이제 삼자간이냐 계약 명의신탁이냐, 그런 것들은 뭐 사례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차명대출의 법률관계인데, 차명대출의 법률관계가 지금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서 언젠가는 나와야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정명의, 그 다음에 갑이 행위자죠. 그다음에 이제 무가 이제 연대보증인. 그러니까 정이 뭐예요? 명의대여자. 이제 명의대여자고 이제 형식적 주체무자죠. 그다음에 갑이 명의차용자. 그다음에 얘가 그래서 실질적 주체무자 이렇게 된 거죠. A는 은행 채권자.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 경우 A는 갑정무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와 이에 대한 갑정무의 대항 사유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형으로 가면 예상되는 주장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지 통령 착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록형 문제의 패턴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그 사후연수원 민사재판 실무 문제에서 이제 기록으로 나왔던 거 제가 좀 뭐 사례 비슷하게 변형했던 거고, 그 다른 시험에서도 뭐 비슷하게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두면 기록형 문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명대출은 뭐부터 써야 돼요? 이렇게 행위자하고 명의자가 다를 때는 당사자 확정부터 써야 돼요. 자, 로마자 2번에 가셔서 1번 차명대출 계약에서의 당사자 확정, 이 문제를 써야죠. 그럼 이제 그 각주 5번이 그냥 리딩 케이스고 계속 반복되는 판례잖아요. 그래서 각주 5번의 밑줄 친 부분에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할 때는 일치한 의사대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등등 통해서 상대방이 합리적 인간이라면, 이게 이제 합리적 사람이라면, 이게 항상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은 자꾸 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그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 판례 문장들을 뭐 여러 개씩 몇 개씩 정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꾸 외우세요. 그래서 당사자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문제 보면, 문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보면 A 은행에서 정의 신용 상태를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해주면 대출 받는 사람이 돈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A 은행은 뭐예요? 정의 명의되어자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그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다만 실질 주체무자가 제3자를 형식 주체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의 동감서도 쓰고, 양해가 되면 그때는 뭐예요? 통정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해했던 것 중에 실제 판례 사안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신용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A가 갑과 통보를 했다, 그럼 뭐예요? 신용조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에서 신용조사 안 했다, 그럼 이제 통정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명의 차용자가 실질 주체무자가 이제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 얘기가 각주 6번 판례고, 그래서 요게 뭐 리딩 케이스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각주 5번, 6번이 이제 차명 대출에서 당사자 확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설문에서는 정에 대한 신용 조사를 했기 때문에 A가 몰랐다고 그랬죠. A가 양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누구로 확정이 돼요? 정으로 당사자 확정이 되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당사자 확정은 정이 된다. 그다음 7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럼 이제 순서대로 이제 로마자 3번에 A의 갑에 대한, 그래서 A의 갑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상 청구권, 불법행위, 부당이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법인이나 비법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상대방은 당사자에게 뭘 청구해요? 계약상 이행 청구를 하죠. 계약상 이행 청구가 안 되면 법정 채권 관계로 가서 불법행위, 부당이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목차를 기억해야 돼요. 자, 로마자 3번의 1번. 갑은 대출계약의 당사자 아니잖아요. 따라서 A은행은 갑에게 대출계약상 이행 청구는 안 되죠. 다만 정이 서류를 갑한테 주고 갑이 뭐예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죠. 근데 갑이 내가 정의 대리인이다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실제로 간 사람은 갑이죠. 근데 갑이 뭐라고 했어요? 정의 서류를 주면서 내가 정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대행이라고 하잖아요. 대행. 그래서 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꼬여지면 뭐 뒤에 법률관계가 다 맞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뒤에부터 로마자 3번의 1번 갑이 정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A는 갑에게 무권 대리임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갑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의 대리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밑줄 친 부분에 갑이 정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 정의 승낙이 있어서 유효한 유권 대행인 거잖아요. 정의 승낙해줬죠. 서류를 줬잖아요. 그럼 갑이 내가 정이요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 그러면 유권 대리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이란 사람이고 정의 서류를 줬다. 이렇게 하면 대행인데 권한이 있으니까 유권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권 대행이기 때문에 135조 책임 물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각주 7번에 별표를 치시고 각주 7번을 보시면 자,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 동을 쳐보시면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할 텐데 뭐 등등해서 밑줄 친 부분에 근데 을이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대리 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인 양 행세. 그럼 뭐예요? 대행을 한 거잖아요. 대행. 이게 전부 다 당사자 확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내가 갑의 대리뇨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갑인 것처럼 행위를 했잖아요. 그게 대행이잖아요. 대행. 마치 갑인 것처럼. 그럼 대행을 했죠. 그럼 권한이 있으면 뭐예요? 유권 대행이죠. 권한이 있으면 유권 대행인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대리를 줬다고 하더라도 대행의 방식으로 가도 그건 뭐 상관이 없잖아요. 효과는 어차피 갑한테 귀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권 대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잖아요. 설사 정이 갑한테 대리권을 줬더라도 갑이 정명의로 행위라면 그건 유권 대행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거는 효과가 정한테 귀속이 되니까. 근데 을이 권한 없이 내가 갑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무권대행이잖아요. 무권대행. 그래서 무권대행은 뭐예요? 위조잖아요. 위조. 권한 없이 남의 이름 쓰면 위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원법 가서 중요하고 어원법에 이제 사례 문제 나오고 올해 뭐 모의고사도 나오고 해서 이제 나중에 상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법률 관계, 그러니까 민법과 관련된 법률 관계가 일단 우선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권대행이면 위조잖아요. 그러니까 어음행위에서 무권대리냐 무권대행 즉 위조냐 이것도 뭐 중요하죠. 효과는 비슷하지만 그 얘기는 이제 어원법 가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으면은 갑 대리인 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해서 유권 대행을 한 거잖아요. 이건 별 문제 없죠. 자, 그래서 마치 자신이 갑인 양 행세했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대리인인 을이 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 갑에게 당연히 미치죠. 그래서 상대방 병이 갑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를 했을 때 갑이 야 나는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계약서를 봤더니 을이 대리 표시를 안 하고 마치 나처럼 행위를 했으니까 나는 이행 안 하겠다 이렇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형에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병이 원고가 돼가지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이제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도 뭐 매도인 갑, 매수인 을, 병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이제 갑을 상대로 계약상 이행 청구를 했을 때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갑이 나는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대리인이 아니라 내 명의로 했으니까 이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이 판례 쓰면서 이제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 대리인이 유권 대리 방식으로 가든 대행 방식으로 가든 그건 상관없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그 화살표 뒤에 판례는 유권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는 본인 대리, 서명 대리, 유권 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효성을 인정하죠. 그러나 반대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만약에 매도인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대리 관계 아니고 표현 대리도 안 되죠. 그래서 구조가 대리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자기 이름으로 팔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참고 판례가 그거잖아요. 종종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갑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해서 처분거나 있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럼 뭐 내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되죠.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종종을 위한 대리 행위가 아니어서 효력이 안 미치고 126조의 표현 대리도 적용될 수 없다. 왜요? 대리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이 뭐라고 했어요? 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거라고. 그래서 그게 또 일순한테 다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정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명의자로 당사자가 확정이 되면 얘는 대리인이고, 그래서 행위자로 당사자 확정되면 무권리자 처분행위라고 해서 정리했잖아요. 그건 뭐 강의반, 뭐 첨성반 다 정리했던 내용이고 그런 얘기가 각 7번이니까 그런 얘기도 보시고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와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결국은 이제 타인 명의로 대출받는 건 다 불법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5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과실상계 문제인데 각주 8번 보시면 각주 8번의 판결료지 1번 부분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 감해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취지가 뭐예요?
그런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피용자인 뭐 중개보조원이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고의의 불법행위했을 때 사용자 책임지는 공인중개사는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뭐 판결지 1번은 원래 있었던 얘기고 판결지 2번이 의미가 있죠. 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책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영득행위, 예를 들어서 뭐 기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억을 사기쳤다. 그래서 10억을 사기로 받았는데 만약에 과실상계에서 10%만 과실상계해도 어떻게 돼요? 가해자가 1억을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득행위에 해당될 때 과실상계 같은 책임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한 이익을 최종 보유하게 돼서 공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0억을 뭐 기망을 해가지고 10억을 취득했는데 과실상계 10%만 시켜도 이제 이 불법행위자가 1억을 먹는 문제가 생기니까 과실상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에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근 판례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할 때는 과실상계 책임 제한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거기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객관식으로도 중요하고 그럼 이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판결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판결 이유를 보면 밑줄 친 부분 내려가셔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식 주관식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원고가 그 은행 이제 원고 회사인데 은행에 돈을 넣어놓잖아요. 근데 대표이사들이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은행에서 뭐 몇십억씩 인출되도록 은행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그래서 그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거예요. 횡령. 그래서 밑줄 친 한 달 동안 10일에 걸쳐서 횡령 행위가 지속되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정이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손해 발생 확대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피고가 은행이죠. 일심 공동 피고와 그러니까 공동 피고가 횡령한 사람이에요. 횡령 금액을 나눠 가지거나 그로 인한 어떤 이익을 향유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 같은 책임 제한을 하더라도 피고들로 하여금 등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은 뭐예요? 직권참작, 과실상계 직권참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직권참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고가 회사인데 그래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횡령을 했는데 이제 피고 은행 계좌에서 횡령을 했겠죠. 그래서 피고를 상대로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실상계가 됐다고 본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 판례니까 뭐 앞에 일반론은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 뒷부분에 그 판결지 2번에 밑줄 치는 부분하고 판결 위의 사실관계 그 부분을 묶어가지고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게. 그것을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가셔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A가 갑을 상대로 그건 못하죠.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어야 되는데 A가 정한테 뭐예요? 대출 계약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정한테 계약상 이행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상 이행 청구권이 있어서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갑이 얻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 손배는 가능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돼요. 그래서 8페이지 밑줄 친 부분에 유효한 대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상환 의무는 정액에 지속되죠. 따라서 갑은 경제적 효과를 누렸을 뿐이기 때문에 갑이 부당이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손실인데 정에 대한 대출금 반환 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해요.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 정한테는 얘는 뭐예요? 주체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계약상 이행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제 정의 이게 이제 뭐예요? 2번, 3번, 4번 목차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게 이제 그 기록형으로 가면 예상되는 주장이잖아요. 피고들이. 그러니까 비진이다, 통정이다, 착오다, 뭐 사기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비진으로서 무효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비진의 의미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주 9번에 판례 내려가셔서 밑줄 친 부분에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키는 의사에 불과할 뿐 효과까지 귀속시키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비진이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 판례는. 그래서 그거로 배척하면 되고 그 다음 통정은 양해 안 했잖아요. 그래서 3번에 통정 양해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통정의 표시로 볼 수는 없고 그 다음 착오는 뭐예요? 뭐 동기의 착오가 될 텐데 착오 취소할 수 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오른쪽 마지막 문단에 정은 명의되어 하면서
뭐 표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비진이 통정 착오 이런 문제. 그다음 뭐 사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 안 되니까 안 써도 뭐 크게 상관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되는 주장으로서 기록형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가 정을 주채무자를 상대로 계약상 그 대출 계약상 반환 청구를 할 때 정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주장으로서 비진이 통정 착오 이런 거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인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 로마자 5번에 무는 뭐 다 알고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착오 취소 못 하겠죠. 그래서 2번 로마자 5번에 2번 당연히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제는 착오는 중요 부분 자체는 맞잖아요. 근데 무는 알았죠. 갑이 다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갑이 다 설명했다고 했기 때문에 착오 취소할 수 없고 그래서 각각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 나오면 이제 A가 의뢰인이 돼가지고 정갑 무한테 I가 청구할 수 있는 거 다 청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특히 이제 정을 상대로 정이 예상하는 이제 정으로부터 예상되는 주장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 9페이지 마지막 줄에 뭐 분인정 연대 하여간 뭐 피고가 여러 명이면 얘네들의 관계는 마지막에 한 줄 정도 써주시면 뭐 득점에 도움이 될 테니까 분인정 연대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0페이지 가셔가지고 착오와 사기의 문제인데 특히 이제 사기는 제3자 사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사기가 문제되는 건 거의 99% 이 사례처럼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한 이런 사안들이 많이 나오죠. 자, B가 있고 갑이 있고 C가 연대보증인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보증계약은 뭐예요? 채권자 보증인 간의 계약이죠. 그래서 채권자 보증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갑이 이제 주채무자인데 그래서 갑이 C를 기망을 하면 뭐가 돼요? 갑이 C를 기망하면 이게 제3자 사기가 되죠. 제3자 사기.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B하고 C잖아요. 근데 갑이 C를 기망을 해가지고 B로부터 뭐 1억 대출 받는데 야 나 1,000만 원 대출 받는데 뭐 보증 좀 서줘라 라고 속이면 제3자 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C를 기망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C가 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뭐 그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C에게 기망했을 때는 제3자 사기, 그 다음에 B가 했을 땐 상대방 사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기랑 착오는 항상 이제 경합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안의 내용은 뭐 저기 그 10페이지 왼쪽 편 맨 밑에는 사기 의사 표시 뭐 그 요건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나번에 제3자 사기냐.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죠. 따라서 주채무자는 제3자가 되잖아요. 제3자. 그 다음에 착오는 뭐 아까 보셨다시피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는 중요 부분 착오고요. 넘어가셔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이제 그 13번 각주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13번 각주에서 신용 밑줄 친 부분에 신용 보증에 있어서 보증 대상 기업의 신용 요무는 뭐 동기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변제 자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뭐 동기의 착오고, 주채무자가 누구냐 그건 뭐 중요 부분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11페이지 뭐 동기 착오는 좀 전에 보셨던 그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왼쪽 편에서는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하니까는 중요 부분 중과실을 검토할 필요가 없죠. 근데 로마자 3번에 가셔서 2번부터 먼저 보면 착오에 의한 보증계약 거절 가능성에서 여기는 착오가 되잖아요. 상대방 B가 이제 했다면 착오가 되니까 그때는 중요 부분 중과실을 검토해야죠. 그래서 2번의 오른쪽에 2번의 두 번째 문단에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뭐 은행이 얘기했으면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대한 착오의 문제를 이제 누가 이제 착오 사기의 문제를 그래서 주채무자가 기망했는지 상대방이 기망했는지와 관련해서 특히 제3자 사기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에서는 이제 그 착오 취소가 안 되니까는 뭐 경합의 문제가 안 생기지만 로마자 3번에서는 사기 착오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1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3번 이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각주 17번 내려가셔서 이것도 이제 사회 변시에서 한번 쟁점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홍삼 뭐 나왔던 사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주 17번의 첫 번째 그 85년도 판례가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형법 판례이긴 하지만, 그래서 각주 17번에 보면 기망행위로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사기의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랑 사기는 일반적으로 경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거짓말하면 착오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B로부터 뭐 1억 대출 받으면서 야 내가 1,000만 원 대출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 기망이면서 동시에 착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기랑 착오는 일반적으로 경합하기 때문에 일반론으로는 그 각주 17번의 첫 번째 판례를 쓰면 돼요. 근데 이 비교 판례는 뭐예요? 비교 판례는 이미 선택형에 출제가 됐죠. 이 판례 하나 가지고 지문 3개 정도 해서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그것도 복습하실 때 보시고, 이 판례는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주관식이 이 판례를 묻긴 좀 어려운데, 자, 이제 이 판례 사실관계는 뭐예요? 그 각주 17번의 비교 판례요. 자, A가 채권자고, 네, B가 주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3자 사기가 문제된 거죠. 그래서 B가 C한테 기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객관적으로는 이제 연대보증 서류였단 말이죠. 그래서 연대보증 서류. 그래서 B가 A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니까, 근데 B가 C한테 연대보증 도장 찍어달라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대보증 서류인데 B가 C를 기망해서 C의 주관적 의도. 그래서 객관적 표시는 연대보증에 날인된 거예요. 근데 주관적 의사는 이제 뭐예요?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신원보증 서류. 그러니까 B가 A로부터 한 2억 1천만 원이었어요. 실제 사안으로 2억 1천만 원 정도를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이 필요하니까는 C한테 이제 연대보증이라고 얘기하면 도장 안 찍어줄 것 같으니까 야 내가 A 회사 취업하는데 신원보증 서류니까 좀 도장 좀 찍어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의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날인해줬죠. 근데 객관적 표시는 이제 연대보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A가 C를 상대로 이제 연대보증 계약상, 연복 계약상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이에요. 그럼 C 입장에서는 이 연대보증 계약 효력을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소멸을 주장해야 되겠죠. C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멸 주장은 무효 취소 해제잖아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인데 무효 사유 없고 해제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착오랑 사기잖아요. 그래서 착오랑 사기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기록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A는 C를 상대로 계약상 이행 청구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의 소멸 사유를 주장해야 될 텐데, 그냥 무효 취소 해제인데 무효 사유 없고 해제 사유 없잖아요. 설문에서. 그러니까 취소 사유로 착오랑 사기를 주장할 수 있을 텐데, 뭐 강박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예요? 착오랑 사기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B가 일단 속였잖아요. B가 속였으니까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C의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는 주관적 의사는 신원보증 서류에 날인했는데 객관적 표시는 연대보증 서류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원보증이냐 연대보증이냐는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착오에 의한 취소, 이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보면 사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기로 가면 누가 사기했어요? B가 사기했단 말이죠. 이게 제3자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니까 일단 뭐예요? 얘를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죠. 얘는 속았잖아요. 속았기 때문에. 그리고 A는 회사여가지고 2억 1천만 원 못 받는다고 뭐 A가 뭐 뭐 큰일 나고 이런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C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전제. 그래서 결론을 내놓고 이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판례를.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C를 보호해줘야 된다. C는 속아가지고 2억 1천만 원 이 사람 물어주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집이고 자력이 없으니까. 근데 A는 회사니까 2억 1천만 원 없어도 뭐 크게 상관없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그럼 C의 취소권을 받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사기 취소로 가면 100% C가 패소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B가 속였는데 제3자 사기인데 뭐예요? A가 몰랐어요. 속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니까 이걸 사기한 의사표시 취소로 가면은 C가 100% 패소하니까 사기는 아니고 착오만 성립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착오로 가면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법원이 옛날 이론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선택형에 이미 출제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선택형 문제를. 자, 옛날에 독일에서 이제 이론 구성을 할 때, 자, 비진이 통정,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안 보시지만 이제 누구예요? 곽윤주 교수님 교과서하고 그다음 곽윤주 교수님이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김준호 교수님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로마자 1번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교과서 목차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표시 불일치에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제 이렇게 교과서 목차가 돼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김준호 교수님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뭐냐?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는데 다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기, 예를 들어서 사기. 10,000원짜리 싸구려 그릇인데 이게 1,000,000원짜리 고려청자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1,000,000원 주고 사겠다는 의사 표시는 일치하잖아요. 다만 이게 이제 10,000원짜리인데 1,000,000원짜리라고 잘못 형성한, 잘못 이제 의사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 자체는 일치하죠. 사기 강박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안에서는 의사, 저걸 1,000,000원 주고 사겠다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잖아요. 10,000원인데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아니 공을 2개 더 붙여서 1,000,000원이 아니니까. 이게 독일에서 이론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초 교과서들에서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체계를 받아들인 지금 우리가 그나마 보는 책들 중에서는 김준호 교수님 책을 보면 의사 표시의 불일치에서 1번, 2번, 3번 하자 있는 에서 사기 강박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데 독일에서도 이 이론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요즘 책으로 보면 이제 송덕수 교수님이나 지원희 교수님 책을 보면 이렇게 구별을 안 해요. 이렇게 구별 안 하고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쭉 병렬적으로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각각 예외가 나왔어요. 착오도 뭐예요? 착오도 동계착오. 동계착오는 뭐예요? 동계착오는 좀 전에 뭐예요? 그 X토지를 1억 원에 사는데 다만 내가 공장을 칠 목적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계착오가 뭐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X토지를 사는데 왜 사느냐?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동계착오잖아요. 그러면 의사, 내가 그 토지를 사겠다. 그다음 표시도 토지를 사겠다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데 동계착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안 맞잖아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도 사기 강박의 대상이 중요 부분이면, 그래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이면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런 구별을 버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는 설명하지 않죠. 근데 이 대법원 판례는 이걸 끌고 온 거예요. 이거를. 왜요? C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 보세요. 그래서 각주 17번의 비교 판례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비교 판례. 사기한 의사 표시란, 자, 옛날 얘기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왼쪽 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사기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불일치는 있을 수 없고, 여기잖아요. 사기.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여기잖아요. 그리고 의사형성 과정, 즉 의사표시 동기 착오에 불과하여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 착오 의사표시가 구분되는데, 신보서류에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보서명에 날인했을 때 위와 같은 행위는 기명날인 서명의 착오로서 뭐 등등해서 마지막 줄 표시상의 착오이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뭐요? 사기가 아니다. 사기한 의사표시 법리, 즉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는 110조 2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한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해서 취소권 행사 여부를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착오만 적용된다고 본 거죠. 착오만. 그러니까 여기는 판례가 뭐로 본 거예요? 지금 의사는 신원보증 서류인데 표시는 연대보증 서류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뭐예요? 옛날 논의로 가면은 이건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착오만 되지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110조 2항이 적용될 수 없고 109조로 간다. 그럼 109조 중요 부분 중과실이잖아요. 그 중요 부분이죠. 그 연대보증이 신원보증 중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아는 사람이 부탁했는데 그거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과실 없다. 그래서 결국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기로 가면 100% C가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기라는 의사표시가 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독일도 버린 옛날 이론을 끌고 와서 대법원이 이론 구성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판례를. 그래서 이런 판례는 이론적으로 비판할 수 없고 주관식에 낼 수가 없죠. 이거 내려면 다 이거 배경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소법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C가 그나마 이제 그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게, 만약에 C가 판사님 이거 사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기만 판단해 줘야죠. 사기인데요라고 했는데 착오로 하면 어떻게 돼요? 변론주의 위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 뭐라고 했어요? 판결지 2번 보세요. 판결지 2번에
취소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취소자가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 효력을 뭐 등등 의사표시가 드러나는 족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 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 의사표시 유효하다. 그러니까 취소하겠다고만 하면 되지 사기냐 착오냐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신보 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것을 잘못 알고 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 날인한 것일 뿐 연보 역정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C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이걸 사기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C가 살아난 거죠. 만약에 C가 판사는 이거 사기인데요. 그럼 사기만 판단해 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 판례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유에서 C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C를 보호해 줘야 돼서 A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럼 C의 항변권을 받아줘야 되는데 C가 지금 꺾은 가루처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오와 사기가 경합한다고 보면 100% 지니까 결국은 착오를 이유로 이론 구성을 끌고 간 거죠. 그러려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논의. 그러니까 옛날 논의에서 사기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데 여기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주관식이 되기는 어렵고 객관식에 이미 출제가 됐죠. 그 선택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판례를 이런 맥락에 이해를 해야지 그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뭐 객관식 문제 뭐 수급권 풀어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3자 사기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좀 봐두시고, 뭐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좀 시간이 애매해졌는데 저기 10분만 쉬었다가요 40분부터 계속 하겠습니다.